명단을 그 수업 전하고 그 거의 끝날 때쯤 뭐 이렇게 수시로 점검해서 출석 체크를 할 거고요. 재료와 구법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 줄게요. 잠깐만요. 예, 개요부터. 예, 이거는 설계를 위한 수업이죠. 건축의 구법하고 재료 원리를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인제 설계를 할 때 보다 현실적인 어 설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패션 디자이너가 인제 뭐 도안책에다가 마냥 뭐 사람이 옷 입은 그림만 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학교를 다니면 재봉을 어떻게 하는지, 옷감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이로 모형을 만들고 3D 모델링을 하고 그런 걸 하지만 그게 어떤 재료들로 이루어지고 그런 재료들이 어떻게 쌓이는지 그런 원칙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전반부 강의는 구법에 대한 강의가 될 거고 후반부는 재료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학습은 건축가가 인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끝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강의가 사실은 좀 가르치기가 어렵고 그 자료량이 되게 방대한 그런 강의인데 이 강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최소 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강의 일정을 보면은 지금 중간고사가 한 8 주 차에 있는데 그전까지는 구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구법 중심으로 재료를 볼 것이고 이후에는 재료 중심으로 구법도 볼 거예요. 그리고 중간 평가랑 기말 평가는 대면으로 할 거고요. 시간별로 팀을 짜서 대형 강의실에 들어와서 그 보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코로나 사태에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재는 사실은 여기 적힌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한 30 권? 한 40 권에 가까운 책들을 참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느 책을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수업을 에 좀 집중을 하고, 근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뭔가 관심이 많이 간다? 그러면 이 여기 써 있는 책들을 참조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의미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구법이라는 것, 건물을 짓는 방식이죠.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떤 특정한 재료마다 구법이 제각각 달라요. 그리고 만들었을 때 그게 구조체가 되죠. 그래서 레고를 치면 레고 블록을 얘기하는데 이 레고 블록이 어 이게 발명품이죠. 여기 돌기가 있고 그게 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껴 맞출 수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패션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비교를 해 본다 그러면은 건축구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뼈대가 잘 갖춰진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이 아무리 좋아도 뼈대가 한 개를 만드는 것처럼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를 아무리 비싼 걸 써도 뼈대 자체를 구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뼈대를 제대로 못 만든다면은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한계가 생기죠. 자, 원빈 나왔어요. 원빈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유명한데 왼쪽에 있는 옷을 원빈이 입었으니깐 그나마 이게 작품처럼 보이겠죠. 저 같은 사람이 입으면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옷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어떤 뼈대가 굉장히 잘 갖춰진 이런 건물들, 네르비라는 어떤 이태리 건축가가 예전에 지은 건물들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건 비행기 경납고고 왼편에 보이는 건 성당이에요. 이 사람은 기하학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했고 구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치 오늘날의 칼라트라바처럼. 그랬을 때 심지어 인제 그 골조만 보더라도 비행기 경납고에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비슷한 방식으로 성당을 지었는데 똑같이 아름답고요. 거기에 뭐 마감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골조 상태로만 이런 그 미를 구현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인제 재료라는 것은 건물을 구성하는 소재인데 레고로 돌아가면은 이 각각의 블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도 다르고 그 각각의 형태도 달라요. 여기서 레고라는 소재에서 오는 구법은 동일하지만 그 재료 자체는 그 안에서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패션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럼 재료는 건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떤 그 감상하는 사람한테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 그래서 거리감, 호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돼요. 그래서 재료가 잘 선정이 되고 조합이 된다 그러면 사람한테 호감을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을 굉장히 가까이 촉감적으로 느끼도록 원하게 만들죠, 그런 좋은 건물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라라랜드 한 장면인데 배우들이 입은 옷들이 되게 특별하진 않지만 이 장면 하나하나에 굉장히 잘 어울리게끔 남자 옷도 그렇고 여자 옷도 그렇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캐릭터가 굉장히 호감이 많이 가고 서로한테도 굉장히 호감을 많이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것은 루이 칸의 그 솔크 인스티튜트라는 건물인데 이게 트레버틴이라는 대리석으로 돼 있고요. 어 트레버틴이라는 대리석의 어떤 그 질감하고 이 굉장히 미려한 상세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앉고 만지기 굉장히 좋죠. '이게 뭔가?' 하고 이 질감을 손을 대 가지고 만져보기를 원할 만한 그런 건물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설계를 하다 보면 뭐 투시도를 그려라,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스케일 우리가 마치 거인이 된 듯이 건물을 보고 그 뭐 공모전을 하더라도 그 조감도를 그려서 내라. 그 하늘을 나는 새가 건물을 한눈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에서 건물을 파악하고 디자인을 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건물에 대한 감동은 사실은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눈앞에 가득 차인 자기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느껴지는 그런 장면과 그 장면은 그 물성으로 가득 찬 그런 데서 건물에 대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구법,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 정말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는 스카르파라는 이태리 건축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태리의 베네토 지방에서 많이 활동하던 작가예요. 실제로 한번 가서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옛날 작가이지만 재료의 어떤 상세에서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해요. 뭐 이 사람의 메스 형태라든지 그런 거는 큰 관점에서 조감도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건 없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손잡이 하나하나 그 재료 하나하나 이게 노기스럽건 아니건 간에 재료가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재료끼리 어떻게 맞물렸는지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건물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재료와 구법을 굉장히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상세가 가능했던 거죠. 지금 올리베티 오른쪽에 그 내장 같은 경우는 어 석회암 석회석으로 그러니까 뭐 시멘트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 석회석으로 돼 있는 돌문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그 힌지문으로 돼 있고 왼편에 보이는 거는 황동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건 역시 돌아가는 문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조족조라는 건물 안에 박혀 있는 저 문이 설마 저렇게 돌아가는 그 움직이는 그 조인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냥 조족조의 일부 부분처럼 느껴지는데 저런 부분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돌이 저렇게 움직이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잠깐만요. 근데 그 건축구법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연대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옛날 것이 오늘날 거보다 더 뒤처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능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은 건축에서 사용되는 그 재료나 구법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 만들어진 지 한참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건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과학 분야라든지 뭐 개척 분야에서는 신재료 신구법을 끊임없이 만들지만 그게 인제 건축 분야로 올 때는 수십 년이 걸리게 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하냐? 그것을 사업적으로 굉장히 타당하게 굉장히 싼 값으로 양산하고 그리고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쉬운 재료가 될 만큼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에어로젤이라는 그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나사에서 30 년도에 발명했어요. 굉장히 열 전도율이 낮은 가벼운 단열재 같은 물성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주선에 적용을 하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우주선에 적용하고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건축 자재가 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가 2000 년도가 지나야지 이게 건축 자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것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물같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은 건설 분야에서는 위험 부담을 굉장히 최소화하려고 그래요. 그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증할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라든지 구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익숙한 것들 그리고 건축 분야에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돼요. 그 원리를 건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그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건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건축가가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그 재료랑 구법을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축 분야를 떠나서 그 재료와 구법을 본다면은 새롭진 않다는 거죠. 건축 분야로 들어오는 것을 제일 처음에 했을 뿐이지. 자, 그래서 건축 분야에서의 어떤 리스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랑 관련이 되죠. 지어지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뭐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인재일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나고 아주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요. 건물을 짓는 동안에도 굉장한 그 리스크가 따르게 돼요, 모든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검증이 되고 확실한 것을 건축 분야에서는 건설 소재로 쓰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근대화가 다른 나라처럼 선진국처럼 굉장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그리고 전통과의 큰 단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어떤 건축 구법과 재료의 각각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전통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 현장에 가 보면은 각 분야의 어떤 기술자들이 전문성이라는 게 굉장히 얄팍해요. 그리고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인제 어떤 그 건축가로서 봤을 때 한국 건축가로서 봤을 때 한국 사회에 속한 건축가로서 봤을 때 굉장히 단점이라고 보지만 장점이 있다면은 반대로 사용자들, 한국 사람들은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어요. 오히려 오래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더 심하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 굉장히 부실한 건물, 구법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왜곡이 없을 만한 새로운 어떤 건축물을 지어 놨을 때 외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인제 받아들이는데 꽤 오래 걸리고 처음에는 거부감부터 내세우는 경우가 더 많지만 한국에서는 바로바로 그런 것을 장점을 쉽게 파악해 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는 거겠죠? 목소리는 잘 들리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국법을 보면은 일단 굉장히 간단하게 국법을 나눠서 볼 때 고형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조족제, 조족조,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 가구식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조라든지 선재로 주로 되는 거, 철골 같은 거. 그리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물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건조된 다음에 이게 굳어지면은 인제 구조의 강성이 나오냐 그럼 습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마른 채로 습기 없이 그냥 서로 못을 박는다든지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것을 건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작업 장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요. 현장에서 하면은 그걸 온사이트, 인시추라고 그러고 아니면 현장에 오기 전에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한다 그러면 그런 프리팹 아니면 오프사이트라고 그러죠. 오프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미리 만들기 때문에 오프사이트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용 구조체를 보면은 왼편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덩어리로 이루어진 아마 습식이 됐을 가능성도 높고 조족조일 가능성이 높죠. 오른편에는 이제 뭐 철골이든지 목조로 돼 있는 그런 뼈다구가 있는 그런 건물이죠. 그리고 왼편에 보이는 것은 시멘트를 인제 타설하고 이 마감을 하고 있는 흑선으로 마감하고 있는 어떤 습식 구법인데 오른편은 그 석고 판넬 시멘트 보드도 있고 이 시멘트를 미리 공장에서 말려 가지고 한상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못질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건식 구법이 오른편이에요. 왼편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품도 많이 들고 오른편은 빨리빨리 할 수가 있죠. 왼편은 프리팹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유닛을 지금 현장에 그냥 조립만 하는 경우고 오른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펌프카로 레미콘에 있던 레미콘을 그 펌프카로 밀어 올려서 현장에서 지금 타설하고 있는 그 인시추 공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 주석달 혹시 잠깐만요. 지금 뭐 주석 달기를 누군가 요청을 했는데 잠깐만요. 빠져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슬라이드 너무 많기 때문에 장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걸 각각의 주석을 달아서 그걸 뭐 질문을 받고서 그걸 대답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아 잘못 눌렀다고요? 알았어요. 혹시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 수업을 그냥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반으로 끊어서 갈 수도 있는데 휴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채팅창으로 확인해서 물어볼게요. 재료를 크게 나누면 흙, 뭐 돌 종류, 금속, 목재, 유리, 합성재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는 이제 흙을 썼고요. 그 흙을 또 진흙 같은 경우 뭐 지푸라기라든지 이걸 바인드 묶을 수 있는 어떤 소재랑 결합을 해서 그걸 덩어리처럼 블록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흙벽돌 그냥 태양에 말려 가지고 흙벽돌을 만드는가 했으면 옛날엔 근데 이게 비가 오면 다 젖어서 뭉그러지거든요. 그 오른편에 있는 이런 벽돌은 가마에서 구운 벽돌이죠. 점토 벽돌. 똑같이 흙이지만 왼편에는 이제 시멘트 석회암 가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마에서 구워 가지고 습기를 다 날려서 아주 바삭바삭한 상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약간의 습기만 첨가를 해도 얘가 열이 확 나면서 굳어버려요, 단단하게. 그리고 오른편은 그 시멘트에다가 골재라든지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말린 상태의 콘크리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강재가 있고요. 강철, 그리고 비철 금속, 알루미늄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목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각재로 쓰이는 어떤 구조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편은 목재를 얇게 킨 무늬목이죠. 마감재. 이가 마감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 종류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고 인조 대리석, 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돌 가루를 내서 그걸 바인더랑 섞어서 굳혀 가지고 만든 인조 돌이고 오른편은 단열재. 단열재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
딱딱한 단열재도 있고 말랑말랑한 단열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인조 속에 뭐 유리가루, 폐유리를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쌓았던 벽돌,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뜯어내서 그런 어떤 빈티지라 그러죠, 한국에서. 그런 옛스러운 맛을 내는 것을 또 고벽돌이라 그래요. 이건 재활용한 경우.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재료에 대해서 봤고, 이제부터 이제 국법의 역사를 볼 텐데, 이것은 3,000년 3,000 years of building history인가? 그런 지금 참고 서적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서머리한 거라고 보면 돼요.